오늘 이제 시장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뷰, 마켓에 대한 네, 뷰랑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다 전망까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순서대로. 네. 예, 오늘 보면 이제 이 슬라이드 좀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직관적으로. 슬라이드. 슬라이드 하면 좀 띄워주시면. 네,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정보기술이 이제 2.7% 이제 이게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빠진 거고. 네. 제일 많이 빠진 거 순서 내놓은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빠진 건데 네. 오늘 이제 사실 삼성전자 조정은 뭐 갑자기 무슨 뭐 반도체가 갑자기 다운턴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제 갑자기 이제 뭐 상속세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조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삼성전자 하루 이제 뭐 거래 대금이 1조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거래되면 진짜 연초에는 막 7, 8조도 거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뜩이나 이제 뭐 비빌 언덕이 없는데 뭐 대주주가 좀 판다고 하고 뭐 그런 이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이제 뭐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서 테크 심리도 안 좋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 소비재들 리테일 쪽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우리가 이제 사실 백신을 다 맞고 이제 소비를 다시 이제 많이 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심리가 많았는데 이런 종목들도 다 무너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완전 지배했다 마켓을. 예, 왜냐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적정한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격 증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어닝스는 늘어나고 그 어닝 가지고 다시 임금이 올라가고 그럼 소비자들은 다시 소비를 하고 이 선순환이 되는 건데 경기가 둔화됐는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왜 이제 소비재들한테 영향을 주냐면 이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사님, 기본적으로. 네. 그럼 일단은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다.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까? 우리가 그게 궁금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결론 말씀드리면 아닌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 그쵸. 원래 마켓은요 모든 우려를 땡겨요. 우리가 보면 주가라는 게 미래 이익을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아. 컨선도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반영이구나,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연초에 국채금리 이제 미국 10년물이 1.7% 갔을 때 그때 어떤 이슈였죠? 그때 기억나세요?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왜 1.7%까지 넘어갔을까요? 전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었어. 그때는 갑자기 이제 공급 바틀내게 되면서 공급 체인이 약간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도 올라가. 그다음에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 재고가 쌓여. 이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시장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려요. 그때는 제가 장을 계속 좋게 보고 결론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적절하게 통제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어닝은 좋아지고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해치 수단이다. 대안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1.7% 갔지만 시장은 좋게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여름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일시적이야. 페드 인사들이 다 그랬죠. 파웰 의장님도 그러셨고,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하고 우리는 이건 지나갈 거야.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중국에서 전력난이 시작되고 뭐 굉장히 바틀내게 되고 있어요. 공급망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석탄 가격 엄청 오르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통제가 좀 불가능하지 않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 경기 사이클을 보니까 그때는 디맨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디맨드는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많은 영상과 많은 이제 채널들 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야, 이거 공급 서플라이 체인은 언젠간 해결되고 바틀렉이 해결되는 순간 수요는 엄청나게 이온돼 있다. 펜트업 디맨드는 엄청나게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 다 좋아져. 바틀렉이 뭐예요? 병목 현상이에요. 병목 현상.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 못해가지고. 네.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네.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네. 한국말 느낌상 하겠습니다. 병목 현상 같긴 했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네. 가시죠. 네. 근데 과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도체를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과연 뭘까? 디맨드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가 이 노트북 이 벌써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미 LCD 모니터는 이미 둔화돼 있고 엄청 빠지고 있죠. 패널 가격이. 근데 이제 믿을 구석은 스마트폰이었는데 봐요. 스마트폰이 지금 성수기에 진입하고 아이폰 13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과연 제대로 부품이 납품이 될까요?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좋아. 그러면 근데 공급을 못 만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수요가 진짜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자동차는 최근에 주가가 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뭐죠? 그쵸? 모르겠어요. 네, 자동차는 가장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가장 공급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아니라 그 어떤 이미 우려가 많이 반영돼 있는데, 근데 실제 보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는 약간 이 공급망이 좀 해결되면 수요는 좀 이연되지 않았나? 약간 이제 이런 그나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반대 케이스네 그러면. 반대 케이스. 이 섹터만 지금 약간 이렇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기아차 기준으로 이제 기아차 아니고 기아죠. 30조는 PER 한 5배 정도예요. 올해 이제 넷인컴 이제 순이익이 6조에서 5.5조라고 보면 크게 깨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PER 5배 정도면 기아가 옛날에 진짜 재고가 엄청 많아서 그때는 뭐 이익 자체를 못 낼 때지만 엄청 어려울 때도 PER 5배 언더는 하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테크니컬 리바운드에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0조에선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섹터 안에서 많이 마땅히 살 게 없어. 대형주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좀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현대기아를 제가 이제 조금 계속 코셔스하게 봤던 이유가 중요한 게 전기차 점유율이 안 올라간 건데 현대기아가 이런 얘기 합니다. 가을부터는 좀 올라갈 것 같다. 네, 그 얘기를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차량용 반도체는 안 맞은 거 아닌가요? 풀린다는 게? 완전 틀렸죠.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의 매니지먼트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지금 보면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TSMC랑 소위 말하는 MPX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현대기아한테 줄 납품 물량이 없는데 현대기아가 뭐라고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가을 되면 해결된다고 얘기합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때. 네,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 고해성사한 거예요. 그냥 야 우리 힘들 것 같아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할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는 우리 이제 이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걸 인정했고 전기차는 좀 올라온다고 하고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하니까 자동차 섹터는 좀 반등을 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자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과연 내년에도 과연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견조할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연기관차 안 팔려도 돼요. 그럼 주가는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기아를 볼 때 뭐 제네시스 뭐 K5 얼마 팔리냐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현대기아 그 전기차들이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기차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전기차에서 EV의 점유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기차의 판매 전체 마켓 정도로 그냥 그 정도만 따라가면 안 되고 아웃퍼폼 해야 돼요. 네, 아웃퍼폼 하면 현대기아가 GM 포드 이길 수 있어요. 주가 퍼포먼스를.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일단 회사는 조금 가을 정도 되면 우리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보면 자동차 섹터의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나마 테크랑 소위 말하는 어떤 인터넷 플랫폼 이런 어떤 그 섹터들은 약간의 이제 성장 섹터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약간 할인율에 대한 어떤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전통 산업 같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동시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잘 되는 회사들은 제2의 테슬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캐치업하는 거 아닌가. 예. 테슬라가 뭐 지금 한 700조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네. 현대기아차가 뭐 합쳐도 지금 100조가 안 되니까 모비스까지 100조가 뭐야? 훨씬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자동차 섹터를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동차가 왜 오늘도 현대기아차가 많이 선방했어요. 시장 대비.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오늘 이제 자료 준비해 주신 거에도 있지만 빠진 종목은 진짜 많이 빠졌고 오른 섹터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려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조정받은 섹터들랑 자동차는 최근에 좀 반등한 거고 이런 거죠. 오늘 보면 이제 이게 오늘 오른 것도 많아. 네, 그러니까 오늘 다 빠질 것 같지만 에너지화학 몰랐어요. 지금 포트엔 없어서. 네, 가시죠. 에너지화학, 철강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올랐는데 결국엔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금 만약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만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안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고 이게 그래도 가격이 정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유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어떤 이 정유사들은 되게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근데 보세요, 중국 정유사들은 주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이우석 팀장님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았다가 요즘에 별로 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좋아. 아주 안 좋아요? 좋아. 네, 왜냐하면 보세요. 중국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럼 전력난에 시달리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공장을 셧다운 시키잖아요. 네. 계속 지금 강요하자. 목표를 맞추라고. 너희가 탄소를 배출하는 걸 이만큼만 해라고 강요하니까 중국의 정유사들은 쿼터제라고 있어요. 수출 쿼터제. 이 수출 쿼터제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유사들이 이거를 기름을 갖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수혜를 한국 회사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는데, 야, 미국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오펙 플러스한테, 야, 너희들 공급 늘려. 그럼 끝난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사우디가 가까운 것 같지만, 걔네들 나름의 패권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말씀드려요.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네. 자, 이게 유가 이제 15년 월봉인데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부터 15년, 16년도 초까지 유가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네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0불, 110불 갔던 게 30불까지 거의 20불 후반까지. 급락? 예, 그냥 이거는 회사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이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ASP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그때 이제 트럼프 시절인데 미국이 중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기름 좀 난다고? 까불어? 야, 우리 셰일가스 한번 제대로 해보자. 완전한 셰일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셰일 붐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때 어떤 얘기까지 들렸냐면 미국의 모든 정말 그 기업들이 다 셰일 비즈니스로 다 바꾼다는 얘기까지. 그 정도로 막 돈이 엄청 벌었대. 근데 이제 그때 100불 때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셰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되고 그러면서 유가가 이제 4, 50불까지 급락하다가 근데 이제 사우디가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우디가 이제 중동의 최고 이제 라이온 같은 곳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우디가 이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여기 허들 한번 넘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림보 게임 있잖아요. 백신 나도 괜찮네. 그냥 잘 돌아. 림보 게임 옛날 생각. 중요한 그러다가 세일 넘어지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밀어붙였던 사우디가 보복 증산을 해요. 사실은 이때부터 나온 게 보복이 이때 나온 말이에요. 보복. 지금 뭐 보복 소비 이런 거 다 여기서 갖고 온 건데 사우디가 보복 증산하니까 유가가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거죠. 50불에서 20불 후반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 다 죽겠다 해가지고 막 감산하고 막 그래서 해가지고 꾸역꾸역 막 이렇게 2017년도에 뭐 경기도 살짝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때 트럼프가 이제 이란을 엄청 찍어 누릅니다. 이란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이란에서 감산은 엄청 돼요. 이란이 전체 원유 아마 포션의 한 10% 정도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 감산되고 이러니까 유가가 다시 7, 80불 가요. 70불 뭐 후반.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가 다시 빠지죠. 네. 뭐 지루한 거 아니죠.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유가가.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60불 때 움직이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이게 뭐 마이너스 유가 가는 거죠. 이때 마이너스 유가가 왜 갔을까요? 한번 잠깐 보면 그냥 저장할 데가 없어서 네? 갖다 버린 거죠. 네, 갖다 버렸다.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내륙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하면 WTI를 마이너스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 줘야 돼. 왜냐하면 주면서. 진짜 땅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마이너스가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70불 후반 80불 이제 지금 시간에서도 WTI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지금 유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 원자재가 유가가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네. 가장 모든 뭐 우리가 케미컬을 쓰든 뭐 공산품을 만들든 할 때 유가가 들어가는 건데 어떨 것 같냐? 저는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커먼트 전문가 아닙니다. 엄청 틀릴 수도 있고 틀리고 잘 틀립니다. 근데 저는 그때보다 훨씬 타이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자체가 엄청 감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펙 플러스가 그 감산폭을 늘리면 유가 빠지겠죠.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 러시아랑 중동이 감산을 갑자기 굉장히 누구 좋으라고 감산을 많이 할까요? 네. 지금 감산을 많이 한다.
감산을 지금 늘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석유 수입국일 것 같아요, 수출국일 것 같아요. 우리 이승현 선생님. 수출. 작년까지는 수출국이었어요. 눈치 보고 있어. 작년까지. 수출국이야 지금. 수출국. 네, 미국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입국이었어요. 작년까지. 작년에 바뀌었어. 작년에. 네.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도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미국의 어떤 사실 그 오일 비즈니스, 뭐 셰일도 조금 너무 죽었으니까 좀 살아나야 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약간 유가를 굉장히 지금 찍어 누를 만한 요인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맨드는 지금 보세요. 아직 제트 항공 수요도 아직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여객 수요가 거의 한 10% 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살아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가는 디맨드 늘어나고 공급은 적절히 관리가 되고 굉장히 감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 유가를 쉽게 다시 뭐 60불대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제 너무 낙관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천연가스 가격 많이 오르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유가가 너무 싼 거예요. 우리가 스프레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좀 걱정이 된다. 네, 이거는 이제 걱정인 거죠. 저는 유가는 그러면 이제 유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이제 유가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유가가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유가가 지금 어쨌든 80불 수준에서 일단은 지금 올라왔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 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가가 여기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해주신 건데. 네.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주가는 어떻게 되냐? 업종.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픽을 해야 돼? 여기 앞에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섹터들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화학 섹터. 아니요. 화학도 그 안에서 잘 봐야 되죠. 화학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원유를 원재료로 삼는 회사들은 좋을까요? 그렇죠. 좋진 않겠죠? 안 좋죠. 네네네. 오히려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제품가를 충분히 정가할 수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전력난을 위해서 어떤 컨트롤을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수혜받는 섹터들은 네. 일단은 지금 오늘이 피크일 수도 있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방향성만 보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도 보는 이제 매니저로서 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터프하지 않아요. 예, 이런 회사들이 물론 시크리컬이 언제나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전력난을 갑자기 일거 해소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공장을 확 많이 재가동 100% 풀리 돌리고 우리는 이제 탄소 감축은 안 할 거라고 선언하기에는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 좀 많이 와 있고. 그 저는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사회주의 국가가 이 정도의 전력난을 글로벌리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감산해야 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GDP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GDP 그로스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승현 아나운서님 왜 중요할까?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이 목표로 한 게 있고 네. 그렇죠. 거기에 목표. 대해서 정확히 지켜야 하고 맞아요. 그런 네. 체제라서.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냐면 전 글로벌리 대학생 졸업생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예요. 연간 1,0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을 고용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 대학생들 중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나름 지성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실업률이 높아진다. 시진핑은 지금 내년에 집권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차기 집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엄청나게 GDP를 지키기 위해 GDP의 어떤 그 1%가 고용률의 몇 프로 아직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콜리레이션이 딱 있거든요. 공식이.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과연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공장을 감산하고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중국이 원해서일까? 예. 그러면 이게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원해서 해도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다. 네, 이거는 음모론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너무 길게 했네. 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 아니 그건 아닌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반도체 얘기는 아까 그분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주가 네. 얘기는 많이 못했거든요. 주가. 네. 너무 주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승희님이 또 삼성전자 주주셔가지고 맞아요. 승희님한테 조언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좀 맞아요. 해주세요. 좀 눈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투자가 되는 있다고 네. 생각하시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너무 영혼 없으신 거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구나. 뭐라고 얘기하는지 삼성전자는 사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가 궁금한데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러면-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이제 뭐 7만 원이 하회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땡겼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한 선행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올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퍼포먼스가 만만치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7만 원 언더, 6만 원 중반, 이제 PBR 기준으로 1.5배 정도 돼요. 삼성전자 BPS가 4만 원 중반이니까 1.5 곱하면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근데 1.5배가 어떤 의미냐라면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2017년도의 최상단이에요. 좀 챌린징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제 주변에 삼성전자가 엄청 싸 보인다고 엄청 싸대. 전혀 싼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BR 1.5배를 상회한 해가 20년 동안 많지 않아요. 몇 년 안 돼요. 예.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슨 다이아몬드 주식처럼 갑자기 뭐 붐이 돼가지고 뭐 자식한테 막 물려줘야 되는 엄청 좋은 회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10% 이상 빠진 연도가 한 25년간 한 두세 번밖에 없어요. 매년 올랐어. 그리고 빠질 때도 5% 내외로 조정입니다. 근데요, 그 이면을 언더라인을 잘 보면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20% 30% 빠진 날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YTD 스윙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라는 사이클, 이 비즈니스가 사이클 비즈니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분이 나와서 반도체 산업을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그럼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이클이 존재하냐면 사이클 비즈니스가 사이클 존재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재고를 잘 모르니까 많이 쌓고 잘 될 줄 아니까 공급을 확 늘리고 수요 예측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좋아질 줄 아니까 갑자기 뭐 확 늘리고 수요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치게 MLCG 같이 엄청 고점을 막 뚫어내고 그때 우리가 2018년도에 그때 MLCC 완전 빅사이클로 왔을 때 야거랑 삼성전기랑 뭐 물았다 증설 경쟁하는 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예. 지나고 나니까 정말 바보들의 합창 같은 거죠. 예. 바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한마디로. 예. 그 소위 말하는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 기획에 계신 분들 굉장히 브레인이겠죠. 브레인이지만 그분들은 관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죠? 반도체 믿지 마라. 그러면 믿지 보면서 마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고 밸류에이션을 기반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애널리스트 들어가야 되나요? 말씀을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애널리스트 분들 죄송합니다. 저 내일 뭐 쫓아오는 거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치. 본인의 기준으로 있어야 된다.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장기 시계로 놓고 보면요. 어닝과 주가가 되게 동행해요. 근데 우리가 진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20-30%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 40% 올랐죠. 2019년도도 그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지금 나오는 어닝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일부에서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연장선상에 연결을 있네요. 해보면 네. 연결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긴 할 텐데 그렇죠. 당장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네. 그러나 당장 연결되지 않고 선반영성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김탁 이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측하기 되게 어렵다.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뭐라 그래? 동행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생각을 오히려? 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동행을 봐도? 할 때는 네. 언제냐면 스마트폰처럼 약간 사이클을 덜 탈 때 그때 생각해보니까 2012년도부터 13년도 이럴 때요. 물론 13년도에 주가 부러졌는데 스마트폰 피크아웃으로 스마트폰은 사실은 지금은 사이클을 타고 있지만 계절성밖에 안 타지 되게 꾸준하잖아요. 연간 뭐 13억 대씩 뭐 이렇게 팔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때 재평가가 된 거고 네 반도체는 그 선행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역사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동행하려면요. 실적과 TSMC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TSMC는 정확히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주가 좋았거든요. TSMC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비메모리. 왜냐하면 TSMC는 사이클을 안 타는 거죠. 네, 네. 비메모리 자체. 사이클을 네. 안 그게 탄다, 되게 중요한 탄다 이런 겁니다. 표현보다는 사이클이 덜 탄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닌가? 비슷한가요? 말장난 사이클.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 맞아요.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이제 사실은 그 비메모리 자체가 TSMC가 엄청난 점유율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TSMC 말고 이제 다른 벤더를 찾기도 어려운 거고 고객사들이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IT의 수요가 전방 수요가 다 망가지면 끝나는 거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TSMC가 거의 뭐 독과점의 어떤 플레이어다 보니까 멀티플을 높게 받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자꾸 이제 비메모리로 가고 싶은 건데 뭐 저는 그래요. 테크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테크 주식이 사이클 올 때 많이 먹지만 사이클이 꺾이잖아요. 엄청 많이 깨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미련을 못 버려요.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어닝이 좋은데? 그리고 바로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테크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네. 그 우리가 보면 IT 소재 장비 회사들이요. PR 15배 넘어간 게 얼마 안 돼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주가 제일 중요한 주가잖아요. 네. 이런 얘기 그렇죠. 뭐 중요합니까? 아무튼 주가가 1.5배 정도가 이제 65,000원인데 65,000원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이 매크로가 소위 말하는 이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덜하고 그다음에 좀 시장도 좀 안정되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조정을 많이 받았고 2017년도는 반도체만으로 올라간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도 분명히 투자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내년에 실제로도 보면 하반기부터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갤럭시 폴드 같이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잖아요. 폴디드는 아무튼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1.5배를 쉽게 하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마켓 상황을 계속 좀 많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니까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이 네. 65,000원에 삼성전자 팔까요? 그러면 팔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7만 원대는 그랬어요. 그 정도 조정은 감내해야 된다. 네. 감내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괜찮았어요. SK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주가가 편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근데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인지 아니면 그냥 업 사이클의 잠깐의 조정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디램이 스팟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다 팔아야 됩니다. 모든 디맨드가 다 빠지고 테크가 빠지고 하면 모든 섹터들이 어려운데 내년에 수요가 정상적으로 좀 회복되고 소위 말하는 서버 회사들이 지금 재고축 쪽을 어느 정도 다시 리빌드업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컨센서스로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PB 한 배 초반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 9만 원 오늘 한 9만 원 초반까지 밀린 것 같은데 여기서 가격 조정 추가적인 건 크지 않다고 봐요. 네. 아까 네. 갑자기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환율 이야기 앞에서 했잖아요. 네? 환율? 환율 이야기 네네네. 처음에 했잖아요. 네네. 저 관련해서 질문 이사님한테 하나만 드려도 돼요? 저 좋죠. 환율 잘 모르는데 제가. 그러니까 네네. 환율이랑 네. 직접적인 건 아닌데 네. 그 금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기준금리 동결한 거 이제 속보 나오는 거 듣기도 하고 저도 네. 이제 전달해 드리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통화 완화 정도에 대해서 점진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거두고 적절한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적절한? 보세요? 네.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오랫동안 보시면서 약간 뷰가 느껴지실 거예요. 적절한은 뭐냐면 이런 거죠. 점진적은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 네,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금융 용어가 사실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게 있지만 그 안에 언더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이제 채권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제가 썰 풀게요. 주식쟁으로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는 거는 약간 긴 시계열을 두고 장기 시계열을 두고 하겠다는 거고 적절한은요 네.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네. 시장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시장은요? 오늘 저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제가 안 봤지만 이거는 굉장히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된다고 봐요. 추가적인. 네. 이 여파는 한동안 꽤 오래 그럼요. 가나요? 네, 대비해야 됩니다. 시장의 이제 해석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11월 달에는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통위에서도 이거 금리 인상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말고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각오는 좀 해놓고 그러니까 있다라 이런 사실은 얘기를 한 것 좀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제가 그냥 이거는 여당 같은 건데
하느니 이제 하는 총재님이 네. 페드랑 커뮤니케이션 할까요? 영어가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못해요. 근데 이런 잘하실 거죠. 수도 있잖아요. 영어를 네? 엄청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 죄송합니다. 잘했으면. 근데 네. 영어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페드의 금리 인상이 만약에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컨센서스는 뭐 2023년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언더 컨트롤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금리를 빨리 올려놔야 돼요. 예, 우리가 기초통화국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보다 금리를 후행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상당히 외국인 플로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매크로 상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더 저는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제 네. 개인적인 짧은 소견입니다. 네, 뭐 주식 저는 전문가니까 전문가 맞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전문가 아무튼, 맞죠? 네. 소견을 듣고 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오늘 기관 저기 수급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네네. 이게 보면 기관을 보면 보세요. 이 주간 기관의 주간 인버스를 이렇게 순매수 샀어요. 인버스. 어디요? 아 코덱스 200 왼쪽에 선물 세 번째. 인버스. 3위. 1등도 인버스예요. 아 선물 코덱스 인버스. 200 선물 아, 인버스. 그래요? 오.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두려운 거죠. 네. 이런 거 보면은 바닥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관들 되게 못 하거든요. 이런 거 많이 살 때 보면 그랬어요. 아니 단기 바닥이 많아요. 저는 안 샀어요. 예. 뭐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뭐 인버스를 사시는 이런 이유가 거죠. 뭘까? 우리 이효석 팀장이 운영해 보셨으면서 자기 주식을 팔면 자기의 어떤 깨지니까. 가격 조정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지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선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선물은 의외로 이제 롱머니 매니저들은 선물 자체 거래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버스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인버스를 많이 샀다 오늘. 뭐 인덱스 펀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하방에 베팅했다기보다는 이게 주간이에요, 주간. 이번 주. 네, 주간 해봤자 이제 이번 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뭐 가열차게 외국인은 더 팔았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 7,600억. 삼성전자를 하루에 7,600억 판 날은 드문 날인데 외국인들이 진짜 공격적인 매도를 했고 오늘 보면은 이제 기관들은 근데 기관들 매수를 보면 인버스를 좀 샀지만 게임, 펄어비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SK이노, 하나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격 전가가 되고 어닝스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샀고 뭐 2차 전지도 좀 일부 매수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고요.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연초에 시장을 되게 좋게 봤어요. 예, 틀렸습니다. 예, 과감히 인정하고 뭐 과감한 건 아니고 잘못한 거죠. 왜 좋게 봤냐면 한국이 이제 나는 어닝스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어닝이 엄청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건 아닌데 문제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나와서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좀 했잖아요. 물적 분할을 막 하고 네. 네? 주주들을 완전 무시하고 진짜 그런 행태 그거는 이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포진인데 지금 반도체는 계속 이제 터프한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거의 뭐 상위권인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주에 대한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저는 그래요. 정부 규제를 한번 맞았고 9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여기서 2% 뭐 이렇게 뭐 4, 5%막 이렇게 가지 않는다. 만약 2% 정도 간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를 파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세이브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네. 근데 플랫폼 기업들 요즘에 국감에도 많이 불려가고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것도 회복할 수 있다고 네, 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걱정을 해야 될 때는 뭔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마켓이라는 거는 우려가 발생하기 전에 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정책 엄청 규제가 나오고서 엄청 빠지고 국정감사까지 같이 엮인 거예요. 그때 이미. 지금 국정감사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헤드라인이 아니면 주가는 반영돼 있다. 뭐든 선반영이네요. 네. 주식은. 그럼요. 왜 그거는 이제 미국이 수백 년의 역사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보여줬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렵고 경험도 필요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랑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머크가 이제 먹는 약 내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네.
이제 우리 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CMO 회사들이니까 네. 여기서 좀 이제 한번 모멘텀이 꺾인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회사들이 이제 10위권에 있잖아요. LG화학, SDI. 셀 회사들은 지금 좀 답답한 거예요. 오늘 LG화학 뭐 주가 많이 좀 반등했지만 너무 빠진 거에 리커버리고 뭐 오늘 충당금 싸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한 거지만 셀이 한참 어려웠을 때 돈을 벌까 말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주가가 작년에 더블업이 났는데 지금 무슨 충당금만 싸면 다 내 셀 회사가 GM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헤게모니를 완전 뺏긴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예. 주가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게 GM이 이제 LG화학이랑 거래하다가 야 우리 다 내재화 할 수 있겠는데 이래버리면 이거 모든 지금 셀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은 회계보니까 넘어간 거에 대해서 멀티플이 좀 할인되는 구간에 있다. 네, 지금 그리고 자동차 다행히 자동차가 오늘 잘 버텨줬습니다. 자동차까지 무너졌으면 오늘 한 뭐 2% 내외 조정으로 급락을 했겠죠.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힘들고 안 좋은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절대 주식시장 아직 떠날 때는 아니다 아직은.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오늘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렇다고 지금 빠질 때마다 매수해서 모으자라고 말씀드릴 타이밍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쓴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실제 온 게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니요. 네. 이호수 팀장님 혹시 언제쯤 왔을까요? 그냥 이거는 감으로. 언제 왔었던 것 같아요. 가장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실제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온 줄 아세요?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죠. 어디까지 가야 되지? 네 우리가 그 정도. 진짜 갓난애기 때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금통위에서도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 낮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3부에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저 가라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타기사님께서 오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게 뭐 인플레이션 얘기했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다, 디플레이션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과도해가지고 경기를 훼손시킬 때까지 가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네, 그렇죠. 김탁 이사님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죠. 근데 장이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려를 언제나 극대화시키는 거,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마켓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올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 돈 절대 못 봅니다. 올 것 같지만 대신 이런 게 있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조정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받았지만 이게 과연 현실화 될지는 다른 문제예요. 시장이 이 이슈 때문에 이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진짜 현실화 될까? 우리가 옛날에 한참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주가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는 초등학교든 태어나시기 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정말 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만 쏘면 주가 막 2%씩 빠집니다. 전쟁 난다고. 납니까 전쟁?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건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분하게 조정을 이것 때문에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올 것 같아서 주식을 판다는 거는 어리석다는 거지. 이미 주가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2,900인데 저는 제가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식 지금 물타기 하지 말자. 물론 지금이 오늘 바닥일 수 있어요. 예. 뭐 나사성모 좀 많이 오르고 있네. 0.5%. 그래도 내일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바닥 잡기 놀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멋있게 이런 생각 들죠. 뭐 이렇게 2% 빠져. 막 다 팔고 있어. 그럼 내가 무슨 완전 스마트 머니 같이 내가 한번 멋있게 밑에서 받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차분히 관망하시면서 이러한 때는 빠지는구나. 그렇다고 같이 투매에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대신 좀 보면서 자기 종목들을 좀 재점검하고 내가 이 종목을 누가 사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아무 고민 없이 산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연구하고 나름의 깊이 있는 시간을 태워서 산 건지를 잘 분리하시고 그다음에 전자라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반성하시고 반등할 때 잘 나와서 본인이 아는 종목들, 잘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타임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슬라이드는 7월 달부터 코스피가 한 10% 이상 급락했는데도 이런 섹터들은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죠. 지수가 빠지면 모든 종목에 다 맞는다. 우리가 소나기가 오면 다 맞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종목을 픽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운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장이 어려워도. 네. 그리고 정말 약세장이 왔다. 정말 하락장이 왔다. 제가 정의하는 하락장은 지수가 20% 빠집니다. 고점 대비. 그리고 6개월 지속되면 하락장이에요. 지금 아직 그런 장 아닙니다. 네. 10% 정도 조정받았죠. 고점 대비 10% 좀 넘게. 이 정도는 그냥 조정장이에요. 조정장. 네. 조정장. 아직은 조정장. 일시적이다. 일시적. 기간은 그건 아직. 기간은 길진 않을 것 같다. 굉장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일반 전기전자, 뭐 IT 부품 이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섹터들이고 뭐 섬유유복 이게 FNF 같은 종목들이 여기 있는 건데 가격을 전거하고 버틸 수 있는 회사들. 네, 인플레이션이 와도 약간 소비가 둔화돼도 소위 말하는 브랜드 밸류가 있는 회사들이 여기 있는 거고 오락문화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뭐 K-팝, 뭐 K-드라마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종목들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구간에서 어닝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잘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그러시면 그 안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다. 이게 에쿼티 마켓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채권, FX 이런 거는 그냥 매크로 단에서 그냥 지배돼 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종목 피킹도 어렵고, 근데 주식은 종목이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워도. 네. 그래서 절대 시장은 떠날 필요 없다. 네. 일단은 떠날 때는 아니다. 네. 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게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그 상반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주식 시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물타기를 하거나 막 급하게 사지는 말고 주식 시장은 떠나지 말고 전혀 상반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상반된 얘기로 들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다시 이거 끝나고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네, 절대 그렇게 상반된 생각하실 얘기 수 아니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아니고 그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바닥을 잡으려고 무턱대고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끝난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결론은 그냥 물타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을 네. 세우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타는 건 본인 자유죠. 네,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바닥에서 최바닥에서 주식을 사겠다 이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네,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조정이라는 게 어떤 이 조정의 원인이 정확히 뭐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자꾸 뭔가 트레이딩으로 손실을 만회하겠다 이런 거면 누적될 뿐이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오늘이 바닥이고 트레이딩 잘하셔서 돈 벌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대체로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뭐 각자의 투자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할 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본인 종목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귀동량으로 산 건지 네. 주변에 친구가 사라고 한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승희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이제 이 업계 매니저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어디 제조업을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A라는 종목을 추천했어요. 추천해서 너무 좋다. 이거 엄청난 이제 뭐가 이제 빵 터진다. 이건 난리 납니다. 이거는 대박 비법 뭐 급등주. 이러면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너무 전문가시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만약에 신뢰할 만한 친구다. 네. 그래서 샀어요. 이제 만약에 주가가 올라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주가가 오른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가 오른다. 액션을. 액션은 일단은 네. 한 반절은 빼야 되는 게 아닐까요? 바로. 반절은. 네. 그래도 반절은 뺀다. 일단은 빼야죠. 그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네. 빼야 되나? 좀 네. 기다려봐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저한테 연락 안 합니까? 해야죠. 해야 돼요? 해야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야죠. 네, 이게 되게 이제 심리학적인 건데 이럽니다. 주변에 추천을 받아 주식 사잖아요. 오른다. 그럼 바로 팔아요. 대체로. 네, 빠진다. 안 팔아요. 진짜 이거는 심리학에 진짜요? 나온 주식 심리학의 분야에 신기하네. 있는 거예요. 왜 안 팔까요? 손해 볼까봐. 아니, 나중에 오른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오를까봐. 그 친구가 책임 전가가 가능하니까. 괜히 추천한 게 아닐 거다. 뭔가 막연한 믿음,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연락도 잘 못한대. 대체로 10명 중에 한 7, 8명은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르겠지. 물어보면 왠지 자기가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군요. 진짜. 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많이 좀 포트폴리오에서 좀 지워주시고 친구랑 사이도 멀어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정확히 왜 내가 투자하는지를 알고 예. 투자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마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기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아 내가 이런 전략이 맞겠구나 이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2부 이제 좀 슬슬 아니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할게요. 네. 저기 많은 거 갖고 왔지만 못 하신 말씀 다음에 있으면 네, 마무리만 요거만 듣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사실 이 얘기만 한 30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분 누구죠? 캠피셔. 그렇죠. 캠피셔 역시. 예. 캠피셔가 이런 되게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시장은 TGH라고 합니다. TGH 것 뭐죠? 같아요? 예, The Great Humiliator. 예, 그 위대한 능멸자라고 합니다. 능멸자가 뭘까요? 우리가 능멸자. 능멸하다. 예, 능멸하다. 능멸하다 뭐냐? 그 참 이게 굉장히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거죠. 이 마켓이라는 일단 마켓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추상적인 어떤 우리가 뭐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지만 뭐 벤자민 그레임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미스터 마켓이라고 해봅시다. 이 미스터 마켓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모든 투자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다음에 아무 일도 없듯이 내일 당장 급반등 시켜가지고 뭐 3,200, 300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이는 것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시장은 끊임없이 능멸합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한테 속고 능멸당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같이 빠져서 손실 나고 이런 거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능멸당해요. 전문 투자자? 뭐 우리 SNS 나와가지고 뭐 말씀하시는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똑같아요. 다 터져요. 다 깨져. 뭐 자기네들 다 알고 있듯이 뭐 나는 뭐 10월 달에 지수 빠진다고 얘기했어. 제가 한번 볼까요? 한 5, 6개 중에 하나 맞추는 거예요. 네. 저도 똑같고. 네, 저도 올해 엄청 내내 틀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고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능멸자라 좌절 안 하려면 능멸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좌절하지 아니요 않을 수 늘상 있는 거 능멸을 아니에요? 당할 텐데 그래요? 가끔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이 우리를 계속 능멸하지만 마켓이 쉴 때도 있어요. 계속 그러지 않아요. 미스터 마켓도 백신도 맞고 좀 쉬어야죠. 그런 구간에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주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능멸자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라다닌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있잖아요. 의사들, 그다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의외로 주식 투자 못 합니다. 네.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 같은 거는요. 본인이 노력하고 태우는 것만큼 나와요. 근데 시장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오늘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 시장이 능멸자다. 네. 참 이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시장 앞에서 되고 겸손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기회가 있으니까 네. 기회가 아직 남아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확히 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언론만큼 좋은 최고의 할인 도구가 없어요. 할인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뭔가 나와서 주가 빠진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약간 한 번 더 입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기본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걸 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사님과는 저희 또 다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